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등판하면서 앞으로 꾸려질 비대위원들 면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연일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이 대표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동훈 비대위가 다음 주에 공식 출범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망을 좀 해볼 텐데요. 먼저 새 지도부가 어떤 사람들로 꾸려질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치는 이제 이념, 그다음에 그 지역, 그리고 이제 그 세대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일단 이념적으로는 이제 그 중도 쪽으로 이게 확장해 나가야 됩니다. 중도 쪽으로 넓은 중도의 바다로 나아가야 되는 이게 첫째 이념이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역은요. 지금 이제 영남권에 너무 이제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이 승부처예요. 수도권이 지역적으로는 이제 그 서울, 경기 수도권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다음에 그 세대를 보면 지금 이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이게 노년층에서 지지가 높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결국 젊은 청년 세대로 나아가야 된다. 결론적으로 중수청, 중도, 수도권, 청년 쪽으로 이게 그 나아가야 된다. 큰 방향은 그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그 비대위를 구성할 때는요,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죠. 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정치 초년생이죠. 근데 하태경 의원은 전부 다 이게 7, 90년생. 요거는 이제 좀 너무 편중되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이게 경험 있는 예를 들어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라든지 이런 분들도 한 분 좀 끼워서 노장층이 조화를 이루는 이런 데 구성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키워드로 중도, 수도권, 청년층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이 비대위원 구성 상대당에서도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비대위원들을 꾸리는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올지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분명한데요. 일단 한동훈 전 장관이 70년대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그런 비대위원들을 또 선임해서 함께 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비대위원장과 또 비대위원이 과연 선거를 목전에 둔 이 시기에 어떤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결국 총선이 지금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정당은 이제 총선 체제로 들어가게 될 것이거든요. 특히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국민의힘도 이제 1월 달이 되면 공관위를 띄우게 될 것이고 예. 공관위에서 대부분의 이제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제 선거에 대한 많은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비대위원들의 구성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1월 초에 있을 공관위원장을 한동훈 전 장관이 누구를 선임하느냐, 저는 이게 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비대위원들을 뭐 젊은 인사들로 꾸려놓는 것 그거 이상으로 공관위원장은 실제로 공천을 할 수 있는 또 실무 역할을 하는 분이기 때문에요. 그 공관위원장을 어떤 사람으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한동훈 전 장관의 역량이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실 한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내년 총선은 결국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싸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대세가 되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을 하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실 것이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온다라고 해서 바로 그것이 뭐 총선에 영향을 미쳐서 총선을 뭐 잘되게 하고 이렇게 가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결국 문제의 본질은 용산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장관이 과연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좀 본질적으로 봐야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공천관리위원장 인선을 두고서는요. 한 전 장관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여의도 정치권에 진 빚이 없다. 이런 뭐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 공관위원장 누구를 임명을 할지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지금 이제 그 이름을 좀 거론하기는 빠르고요. 이제 기준만 제가 제시한다면 두 가지 기준만 제시하면요. 첫째는 이제 그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소신, 원칙을 가진 분을 모셔야 돼요. 이 말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뛰어넘고 심지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속에 뛰어넘을 수 있는, 윤심도 눈치 안 보고 한심도 눈치 안 보고 오로지 이제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이제 소신껏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강단 있는 분이라야 된다. 이게 첫째 기준이고요. 저는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공관위원장은
대대적인 물갈이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제 그 여의도에 빚이 없어야 됩니다. 한동훈 장관도 이제 빚이 없지만 공관위원장이 빚이 많으면 안 돼요. 그럼 자기 사사로운 인맥에 따라 공천할 수가 있잖아요. 저는 과감하게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처럼 여의도에 빚이 없는 이런 이제 젊은 혁신적인 이런 이제 공관위원장을 모셔가지고 대대적으로 이제 물갈이 한번 해보자. 지금 국민의 여론은 기존의 정치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라. 혁명에 준할 정도로 기존의 여의도 정치 완전히 뒤집어라. 이런 이제 여론이 많거든요. 이런 이제 좀 파격적인 이런 위원장이 오면 어떨까 이렇게 봅니다. 예, 앞서 공관위원장이 누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단 서 변호사님이 말씀 주신 것에 특히 이제 파격적인 사람 그리고 또 과감한 사람이 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관위원장이 그만큼 파격적일 수 있으려면 결국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이해관계인들 간의 그런 첨예한 갈등들을 노련하게 중재해 줄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그런 정치적인 노련함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많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첨예한 갈등들을 과연 누가 해결해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국민의힘 자체가 좀 그 안에서 공천 파동을 겪을 가능성도 높다라고 보입니다. 공천위원장이 뭐 파격적으로 혁신하는 사람이 와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한동훈 장관이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정치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노련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위원장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당 한편에서는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비윤계 인사들과 단합해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한 전 장관이 비윤계 인사들도 포용할 수 있을 거라 보십니까? 아마 이제 기자들이 질문했었죠. 그때 이거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다양하게 여러 사람을 만나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거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이 말은 이제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그냥 무시하는 거죠. 저는 아마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이준석 대표를 이제 붙잡기 위해서 만나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비윤하고요. 그다음에 반윤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비윤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소수 비주류 이런 사람들에게 포용해야죠. 비윤도 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이제 반윤 이 말은 완전히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기를 바라는 적극적인 반윤 이런 세력들은 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력들은 친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준석 전 대표는요 완전히 반윤 양두구육 또는 이제 그 로마의 독재자 코모두스 이런 식으로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이제 공격하고 분탕질을 친 거죠. 이런 데 저는 내부의 암적 존재라 봅니다. 암적 존재. 암세포는요 초기에 도려내야 됩니다. 그게 가만히 둔다고 이게 됩니까? 고름도 이게 짜내야 되는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는 고름이고 암적 존재입니다. 빨리 이게 도려내고 잘라내야 됩니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그 포용 이거는 이게 가능성이 전혀 없고 아마 이제 27일 날 탈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예, 관련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을 만날 수는 있지만 기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도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내부에서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공간이랄까요? 어떤 자리가 이제는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본인이 못 박은 시한 12월 27일이 사실 며칠 남지 않았거든요. 네. 이제 주말을 지나면 27일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그 날짜를 지금 박아놓은 상황에서 본인이 아무런 명분도 없이 다시 국민의힘에 잔류할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그 또 국민들께 또 신선한 방향을 또 불러일으킬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비난받는 지점 하나 중에 하나가 이제 용산 직할 체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어떤 용산에 대해서 되게 반발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조를 계속 유지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라고 한다면 뭔가 좀 용살 직할 체제가 아니라 정말 당정의 어떤 그런 관계를 재정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모습으로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나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시한 안에 뭐 그 시기가 굉장히 또 교묘하게 겹칩니다. 그래서 이준석 전 대표로서는 탈당을 하고 신당을 창당하는 수순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두 분 다 한 전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또 공통된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수직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당정 관계도 수평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또 기대가 큰데 관련해서 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김건희 특검법이 첫 시험대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한 전 장관이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이제 그 한 장관의 선택 좀 이따 말씀드리고 제 생각부터 말씀드리면 특검은 이제 그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할 때 하는 게 특검이에요. 그런데 김건희 주가 조작 이 사건 있잖아요. 이게 범죄 혐의가 중대하냐? 지금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도 이제 집행유예 나왔습니다. 집행유예. 그다음에 계좌를 빌려준 전주들이 100여 명 되는데 한 명 기소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무죄가 나왔습니다. 실제 주가 조작을 가담해도 이제 계좌만 빌려준 1인 매매 이런 경우는 벌금 몇백만 원 나옵니다. 주범이 집행유예예요. 근데 저는 권오수 회장도 그 항소심 선고 앞두고 있거든요. 그게 무죄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봐요. 이렇다면 범죄 혐의가 이게 중대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범죄 가담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잖아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이 그때 추미애 장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1년 반 이상 탈탈 털었는데 그때 소환도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굳이 총선을 앞두고 특검하자. 이거야말로 이게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 이 사건이 12년 전의 사건입니다. 근데 왜 굳이 총선 앞둔 두세 달 사이에 이때 진실을 규명해야 됩니까? 총선 끝나고 규명하면 이게 안 됩니까? 이미 12년 된 사건이에요. 총선은 깨끗하게 여야가 정책 경쟁으로 총선하고 의혹이 있다면 총선 후에 그때 규명해도 되잖아요. 아마 그때 되면 민주당이 안 받을 가능성이 저는 많다. 왜 민주당은 총선에 써먹으려고 하니까. 그래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럼 전략을 어떻게 하느냐. 총선 후로 미루고 그다음에 일부 독소 조항은 삭제하자. 이렇게 제안하면 돼요. 그러면 민주당은 안 받을 겁니다. 그냥 무조건 이게 통과시킬 거예요. 그러면 윤 대통령은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거부권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국회로 오면 3분의 2가 돼야 통과되잖아요. 이게 국회법입니다. 우리 헌법은요. 대통령에게 국회가 말도 안 되게 숫자만 가지고 악법을 밀어붙이면 거부권으로서 막아라. 이게 우리 헌법이 대통령한테 부여한 권한입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이든 누구든 1초도 고민할 필요 없이 이런 악법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3분의 2가 안 되도록 그렇게 거부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지. 이걸 눈치 보는 특히 일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야 국민이 70%가 원하는데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는 진짜 순진하거나 무식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가 뻔한데 이걸 받아서 특검해봤자 털어봤자 아무것도 안 나올 거 아니냐? 이런 게 잘못된 견해를 가진 자칭 보수라는 사람들 정말 이게 반성해야 됩니다. 예,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총선 후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받으면 된다라고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말씀하신다라고 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장관으로서 해오셨던 모든 이야기들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시기와 관련된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총선을 앞두고 마치 민주당이 이 특검법을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정치적 공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올해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적어도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협상을 할 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8개월 동안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논의를 하지 않은 건 집권 여당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고요. 그 8개월이 흘러갔기 때문에 일정에 따라 12월 28일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처리되는 일정에 붙여진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뭐 이 날짜를 뭐 예상해서 뭐 이 날에 박아놓은 것도 아니고요. 4월에 이미 국회에서 신속 처리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태웠던 그 일정이 이제 8개월이 지나서 12월 28일에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께서도 만약에 이것이 총선 전에 이런 특검법 때문에 총선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뭐 정치적 공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왜 그동안 8개월 동안 이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자기 반성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러 독소 조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뭐 수사 과정 자체가 생중계되는 부분이 독소 조항이다, 이제 이런 취지로 장관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그 국정농단 특검 사건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당시에 특검 내부에서 일원으로 또 특검 그 업무를 하셨던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수사 상황은 생중계됐었거든요. 사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하실 때는 국민의 알 거리를 위한 것이고 이제 와서는 또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악법이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장관이 하는 그동안의 이야기에 비추어 봤을 땐 자기 부정이 될 것이 분명하다라고 보이고요. 모든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면 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만민 앞에 법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고 그동안 다 이야기해 오지 않았었습니까? 그리고 수사기관이라는 것이 수사를 할 때는 시기를 따질 것이 아니라 그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또 공정한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왜 총선이라는 시기를 봐야 되는지 저는 이해하고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총선 후에 특검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만약에 한동훈 장관 입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서는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해왔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실 것 같고 자기 부정이 아니냐라는 비난을 받으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드립니다. 예. 제가 이제 하나만 반박하면 패스트 트랙에 태울 때도요, 다 이제 일정 기간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마 이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태울 때부터 이게 시점은 총선 전이다. 그러게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인위적으로 총선 전에 딱 되도록 옛날에 패스트트랙 태웠다. 이걸 첫째 말씀드리고, 자, 두 번째, 법 앞에 평등하다. 좋습니다. 그러면 김정숙 여사는요.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는요. 법 앞에 평등하죠. 김정숙 여사 그때 5만 원짜리 새돈 관봉권으로 신발 구두 사고, 그다음에 한복 사고, 그거 봐주잖아요. 그것도 이게 특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정숙 여사 옷 구매 또는 이게 신발 구매 이게 특활비가 간 게 아닌가? 이런 의혹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조사를 특검 안 합니까? 특히 김혜경 여사는 더하죠. 이번에 배모 씨 판결까지 났잖아요. 그 경기도의 법인카드 그 돈으로 이게 김혜경 여사 뭐 했습니까? 그 돈으로 초밥 사고 샌드위치 사고 지금 수사 중에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왜 특검 안 합니까? 똑같은 이게 부인 특검하려면 김정숙 여사든 김혜경 여사든 그분들은 법 위에 있고 김건희 여사만 법 아래에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부당하다 봅니다. 예, 반론 듣겠습니다. 글쎄요, 그거 마찬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 김혜경 씨에 대해서 뭔가 그런 뭐 법인카드 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 중인 건 맞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만약에 민주당에서 총선 이후에 그 수사를 미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민주당에서는 그런 생각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에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 왜 총선 후에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실 수 있는지 저는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 앞에서 만민이 평등하다라고 한다면 수사 대상이 수사 시기를 고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 전 장관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언제 만날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신년 인사회 때 만날 것 같은데 일찌감치 이 두 사람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좀 대립하지 않았습니까? 네.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때는 뭐 신년 인사회고 하니까 뭐 많은 이야기를 나눌 분위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또 만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때 이제 가장 국민들이 관심 가지실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저는 그 부분에 더 많은 주목과 초점이 또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어떤 메시지들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도 뭐 인사를 나누고 뭐 이야기가 오고 갈 수 있지만 결국 중요하고 국민들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런 모습들을 더 기대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년 인사할 때 한 전 장관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 분위기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마 이제 그 소리 장도 소리 이제 아마 겉으로는 웃으면서 덕담 정도 할 겁니다. 그러기에 속에는 상당히 그 칼을 감추고 있겠죠, 서로가. 아마 이제 만나게 되면 국민들이 판단하겠죠. 결국 이제 그 조선제일검 한동훈,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범죄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자 피의자 범죄 혐의자 이재명 이렇게 딱 각이 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민이 볼 때 선명하게 이번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이 중간 평가면서 동시에 미래 권력을 누구한테 맡길 거냐? 한동훈이냐? 이재명이냐? 저는 이게 두 분이 딱 만나보면 완전히 비교되지 않을까? 상당히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자, 이 두 사람과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가지고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및 호감도에서 한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를 앞질렀다, 처음으로 앞질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적합도에서는요, 한 전 장관이 45%, 이 대표가 41%로 나타났고요. 호감도는 각각 47%, 42%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0.73%로 전분 아닙니까? 이런 분이 정치 신인 한동훈 장관에게 벌써 오차범위지만 지고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 국민의 여론이고 저는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없다. 이게 아주 잘못된 가짜뉴스예요.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이재명 대표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 중도층은요. 정말 한동훈 장관처럼 능력이 있고 소신이 있고 할 말하면서 반듯하게 자기 관리 잘하고 그리고 이제 세련된 매너도 가지고 있고 화려한 언변도 있는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 능력주의에 갈망하고 있는 게 중도층이 뭐 매일 뭐 범죄로 수사받고 범죄로 기소되고 또 여기 김부선 씨 여자 문제로 뭐 정검사하고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게 바로 여론이에요. 저는 이제부터 이게 한동훈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없다. 이런 말은 이제 쑥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첫 조사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은 급상승, 우길승천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은 급전직하. 아마 이게 쭉 빠질 거예요. 앞으로 이게 계속 리스크가 재판, 수사, 이낙연 신당 계속 놓을 겁니다. 저는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로 선거는 어렵다. 결국 이재명 대표 물러나야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비대위원장 비대위로 가는데 민주당이 뭘 잘했다고 비대위로 안 가고 이재명 대표로 갑니까? 저는 곧 아마 지지율이 쭉 빠지면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거예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고 비대위로 간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 여론조사 하나를 보시고 서 변호사님이 많은 또 분석을 해주셔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근데 일단 중도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는요. 일단 이게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일단 비슷하게 지금 평가가 나온 것으로 본다면 결국 양 진영에서 지지하시는 지지율대로 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 자체가 여야로 그리고 이제 좌와 우로 극좌로도 또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특히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여권에서 이제 거론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는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할 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컨벤션 효과를 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제 비대위원들을 꾸리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받을 킬러 문항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앞전에 얘기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입니다. 그게 12월 28일이기 때문에 그 킬러 문항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에 따라 국민들의 또 냉혹한 평가가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또 다른 성적표를 받아보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한 컨벤션 효과가 반영된 저 여론조사 하나에 뭐 일희일비하실 것은 또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에 대한 민주당 반응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은 비판 강도를 높이면서도 좀 걱정하는 기류도 읽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요.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평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당 내에서 뭐 일부이기는 한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점들을 지적하면서 또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민주당이 좀 자만하는 거 아닌가라고 보일 수 있는 좀 우려 섞인 반응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준다면 뭐 민주당으로서 나쁠 게 없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까 또 국민들 또 중도에 계신 국민들 보시기에는 민주당은 선거를 앞두고 또 자만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반성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은 명확합니다. 물론 이제 그 당정 간의 관계를 수평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오히려 종속적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정치 경험, 특히나 정당 경험이 전혀 없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또 결점으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분석하고 대처해 나갈지 이런 부분을 차분하게 또 분석해내야 하는 그런 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성호 의원이 당 내부 구성원들에게 좀 다독이고 또 쓴소리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 내에서도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만만하다 뭐 이런 취지라기보다는 그분이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상대 당으로서 분석하고 그리고 국민들 보시기에 어떤 부분들을 잘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릴지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고민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 한나 땡, 한동훈 나오면 땡큐다. 이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정청래 최고위원이나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분들의 과거를 조사해 보니 이분들이 옛날에 윤나 땡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윤석열 나오면 땡큐다. 윤석열 나오면 그냥 우리 대선 거저 먹는다. 이 주장했어요. 근데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에요. 근데 윤나 땡을 주장했잖아요. 똑같다고 저는 봅니다. 한나 땡을 주장하는 정청래 최고를 포함해서 이런 분들에게 진짜 정성호 의원의 표현에 하면 1차원적인 사고를 하는 이런 이제 분들이거든요. 저는 한동훈은 거대한 게 쓰나미입니다. 그 쓰나미에 2명이 쓸려갈 거예요. 아마 이제 첫째는 이준석 쓸려갑니다. 전 대표가. 지금 벌써 이게 존재감이 한동훈 바람, 한동훈 태풍, 한동훈 쓰나미에 이준석의 존재가 미미해지잖아요. 지금 관심이 시들해지고 있잖아요. 쓸려가고. 그다음에 저는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쓰나미에 실려간다. 이게 위기를 제대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한나땡 하다가 그대로 쓸려가 버린다. 그나마 정성호 이런 게 의원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대비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정청래 최고 이런 분들만 있으면 민주당이 폭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사퇴와 통합 비대위를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금처럼 사법 문제가 없어도 이선 후퇴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의 요구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사실 뭐 통합 비대위가 들어서야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도 이런 결단을 뭐 개인이 혼자만의 결단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총선을 지금 4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야당 대표가 내려와서 대표직을 내려놓고 또 다른 비대위를 꾸린다는 것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없이 지금 야당이 총선을 치른다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에서 공감대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시점에서 이런 결단을 하기는 전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작년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득표율로 그 당대표에 당선이 된 지도부이고 또 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있었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17% 차이로 민주당이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승리까지 한 야당 대표인데 그 대표에게 물러나야 된다라고 말한 명분이 과연 얼마나 지금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당 내에서는 좀 의문점이 있고요. 그런 공감대 자체가 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요구 조건을 지금 바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단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의 회동도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전 총리와의 그런 어떤 회동 사이에서 어떤 메시지가 또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와의 또 만남이라든지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물밑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들을 또 당내 구성원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제 뭐 당선 당대표가 될 때 뭐 70%든 80%든 90%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지금 상태에서 과연 이게 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벌써 한동훈 장관한테 밀리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게 사법 리스크가 더 커질수록 계속 지지율이 떨어질 텐데 저는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민주당이요. 자꾸 이게 강서구 보궐선거를 생각하는 한 민주당 참패를 면할 수 없어요. 잊어야 됩니다. 모든 패배는 과거에 찬란했던 시절에 대한 향수에 젖어서 개혁을 안 할 때 그때 지는 거예요. 강서구에 17%든 20%든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자꾸 기억하고 우리 서울에서 압승해 우리 민주당이 무조건 이겨 이러는 순간에 처참하게 지는 거예요. 모든 선거는 정말 처절한 혁신, 개혁 이게 필요하고 과거에 이겼던 거, 이런 승리했던 거 이런 거는 이게 다 잊어버려야 된다. 제가 민주당이 남의 당이라 하더라도 이런 데 조언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지지율이 차이 납니까? 여론조사마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은 처절하게 비대위로 개혁하면서 73년 한동훈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도 70몇 년 이탄이라든지 김부겸이라든지 왜 못 갑니까? 민주당도 저는 처절한 개혁이 필요하다 봅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와 원칙과 상식이 최후 통첩한 연말 시한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세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8일에 정세균 전 총리와 이재명 대표가 회동을 갖습니다. 그 회동에서 아마 정세균 전 총리도 많은 메시지를 주실 것이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까지 다 모아서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어떤 통합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받아들이면서 또 당원들과 그리고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또는 혁신과 단합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일단 지도부의 전 과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연말까지 시한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게 짧다면 짧지만 또 정치라는 것이 생물이기 때문에 또 길다면 길 수 있고 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또 이재명 대표도 많은 분들을 만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 속에서 또 단합으로 가는 길을 찾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